1914년 6월 28일, 현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인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위 계승자였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암살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라예보의 총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이 암살 사건은 우리에게 1차 세계대전의 시작이 된 계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르비아 민족주의 운동의 과정에서 일어난 이 암살 사건이 어떻게 1600만 명이 넘게 사망하는 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40여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871년 독일이 제국의 형태로 하나의 국가로 통일된 이후 독일의 총리로서 실질적으로 국정을 이끌었던 비스마르크의 최우선 외교적 목표는 프랑스를 고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는 1870년 벌어진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무려 50억 프랑이라는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알자스 로렌 지방을 독일에게 할양하는 등 국가적으로 극심한 치욕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프랑스는 이후 계속해서 독일에게 서력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비스마르크의 외교적 목표는 프랑스의 복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었죠. 이는 프랑스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가능했는데요. 비스마르크는 프랑스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혹시 있을지도 모를 전면적인 무력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유럽 대륙에서 독일의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프랑스가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면 독일이 유럽에서 야금야금 자신의 이권을 확대해 나가도 프랑스가 전면적인 전쟁을 걸어오기는 어렵다는 것을 비스마르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스마르크의 전략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러시아가 프랑스와 외교적으로 가까워지면 독일이 러시아와 프랑스 사이에 끼는 형국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독일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고 있다면 유럽 대륙에서 프랑스가 독일에 맞설 수 없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었죠. 따라서 프랑스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있어서 비스마르크의 핵심 과제는 러시아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것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요소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동유럽 지역과 발칸 반도였습니다. 호시탐탐 이 지역으로의 패권 확대를 노리던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가장 중요한 우방 중 하나였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역시 이 지역에서의 패권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동유럽 문제를 놓고 경쟁을 하는 러시아가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맞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프랑스와 손잡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꿰뚫어 보았던 비스마르크는 1873년 자신의 주도하에 독일, 러시아 제국,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함께하는 드라이카이서 압코멘, 이른바 3제 동맹을 선제적으로 체결했는데요. 이 동맹으로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러시아 사이에서 동유럽 문제를 놓고 갈등이 벌어질 경우 3국의 동맹관계 내에서 중재를 통해서 갈등을 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발칸반도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러시아 사이의 갈등 때문에 3제 동맹이 일시적으로 위기에 빠지자 비스마르크는 재빨리 이탈리아를 포섭해서 다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이탈리아 사이의 드라이분트 3국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도 비스마르크의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 프랑스가 독일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러시아 사이의 경쟁이 계속 심화되자 비스마르크는 1887년 러시아와 극비리의 룩페시숑스버트라크, 즉 재보장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을 통해 독일과 러시아 양국은 프랑스가 독일을 공격할 경우에는 러시아가 중립을 선언할 것,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에는 독일이 중립을 선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스마르크는 오스만 제국의 보스포루스 지역에 러시아가 개입할 경우 독일이 중립을 선언해 줄 것을 약속했는데요. 그러니까 비스마르크는 독일에게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보스포루스 지역을 매개로 프랑스가 독일을 공격할 경우 러시아가 프랑스의 편에 서지 않고 중립을 유지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드린 비스마르크의 정책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이 유럽 대륙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영국이 프랑스의 편에 서서 유럽 대륙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개입한다면 프랑스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킨다는 비스마르크의 계획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스마르크는 괜히 영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제국주의에 기반한 해외 식민지 획득에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는 독일이 해외에서 벌어지는 식민지 획득 경쟁에 참여하게 되면 영국이 독일을 견제할 것이라는 사실을 비스마르크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스마르크는 해외 식민지 건설을 포기하는 대신 유럽 대륙의 주도권을 확고하게 유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언뜻 강대국으로 어렴풋하게 생각하는 독일이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과거에 해외 식민지를 많이 가지지 못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비스마르크의 이러한 외교 정책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 식민지 건설을 사실상 포기하는 비스마르크의 정책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국내에서 비판받게 됩니다. 많은 독일인들이 강대국인 독일이 어째서 해외 식민지를 포기해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했고, 특히 독일이 통일된 후 성장한 세대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888년 이런 젊은 세대를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는 빌헬름 2세가 29살의 젊은 나이에 황제로 즉위하면서 비스마르크의 외교 정책은 크게 흔들립니다. 결국 즉위 후 비스마르크와 끊임없이 갈등을 겪은 빌헬름 2세는 1890년 대담하게 비스마르크를 해임해버리고 말죠. 비스마르크를 해임한 이후 독일 정부는 러시아와 맺은 재보장 조약을 갱신하기를 거부합니다. 이는 러시아의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굳이 비밀스러운 조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빌헬름 2세와 그의 내각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요. 이후 빌헬름 2세는 벨트폴리틱, 즉 세계 정책이라는 말로 비스마르크의 정책에 반하는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에 벌어진 일들은 빌헬름 2세의 자신감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조약의 갱신을 거부하고 난 직후 러시아는 프랑스와 군사적 협상을 시작해서 1892년 공식적으로 러시아-프랑스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프랑스는 이후에 독일과의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러시아가 후방에서 효과적으로 독일을 공격할 수 있도록 러시아의 철도와 군사 장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주기 위해 러시아의 짜르였던 니콜라이 2세가 1896년 파리를 방문했고, 이어서 프랑스의 대통령이었던 펠릭스 포르가 다음 해에 러시아를 방문하죠. 1901년에는 니콜라이 2세가 재차 파리를 방문했고, 마찬가지로 다음 해에 포르의 후임 대통령이었던 에밀 루베가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결과적으로 비스마르크가 퇴임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비스마르크가 가장 두려워했던 프랑스-러시아 동맹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의 입장에서는 설상가상인 일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1904년 프랑스가 영국과도 가까워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요. 우선 빌헬름 2세 즉위 이후 독일이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던 해외 팽창 정책이 영국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빌헬름 2세가 영국에 맞서기 위해서 해군을 집중적으로 양성한 것이 영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협적으로 느껴졌죠. 게다가 영국이 느끼는 군사적 불안감은 1890년대 말 보어전쟁에서 영국이 군사적으로 미흡한 모습을 보이자 심화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1904년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자 영국과 프랑스는 서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는데요. 당시 영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었고, 프랑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와 새롭게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자칫 잘못하면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국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미리 조정해 놓음으로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엉떵트코디알, 우리나라 말로 흔히 영불협상이라고 번역되는 이 사건을 통해 영국과 프랑스가 해외에서 식민지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갈등이 조정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에 대한 영국의 권리를 프랑스가 인정하고, 반대로 모로코에 대한 프랑스의 권리를 영국이 인정했죠. 그런데 모로코에 대한 프랑스의 권리를 영국이 인정한 상황에서 바로 다음 해에 빌헬름 2세가 모로코를 방문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빌헬름 2세는 모로코의 탕헤르라는 도시를 방문해서 술탄을 만나고 그곳에서 모로코의 독립된 주권과 자유무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는데, 이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모로코를 사실상의 식민지로 만들고자 했던 프랑스의 심기를 크게 거스르는 행동이었죠. 또한 모로코에 대한 프랑스의 권리를 이미 인정했던 영국에게도 거슬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빌헬름 2세의 모로코 방문은 영불 협상이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게다가 독일은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당시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과 오스만 제국의 도시였던 바그다드를 철도로 잇는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는 이 지역에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영국과 러시아를 모두 자극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독일의 이 프로젝트는 결국 이전에 중동 지역에서 갈등을 겪고 있던 영국과 러시아도 독일에 맞서 협상을 벌이게 만들었고, 1904년 영불협상에 이어 1907년 영로협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비스마르크가 주도하던 외교의 세계에서 프랑스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그리고 러시아에 의해서 외교적으로 유럽 대륙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던 상황은 비스마르크가 빌헬름 2세에 의해서 해임된 지 17년 만에 크게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는 한편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이탈리아가 삼국 동맹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가 삼국 협상으로 서로를 마주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재적인 외교가였던 비스마르크조차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즉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러시아가 발칸반도를 놓고 벌였던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추구했던 가장 중요한 외교적 목표는 프랑스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 비스마르크는 러시아와 손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의 중요한 전제는 영국이 유럽 대륙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비스마르크는 영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해외 식민지를 얻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해외 식민지 팽창 정책은 점점 독일 국내에서 비판을 받게 되었고, 이는 빌헬름 2세가 29살의 젊은 나이에 황제로 즉위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결국 빌헬름 2세와 갈등을 겪은 비스마르크는 1890년 해임되었고, 빌헬름 2세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펠트폴리틱이라 불리는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비스마르크 시기까지 유럽 대륙에서 홀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러시아와 마주하고 있던 프랑스가 1907년 무렵에는 영국, 그리고 러시아와 손을 잡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편에서는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가 손을 잡고, 다른 한편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이탈리아가 손을 잡고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양쪽의 갈등을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폭발시켜줄 한 가지 잠재적 요소가 있었는데요. 바로 발칸반도였습니다. 사실 발칸반도에서의 갈등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민족주의 이념이 전 유럽으로 퍼지고 난 후 발칸반도에서는 19세기부터 다양한 민족들의 민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세르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활발해졌고, 이들은 때로는 오스만 제국, 때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러시아에 맞서 각자 자기들만의 민족으로 구성된 하나의 나라를 만들기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민족들이 각자 생각한 자기들의 정당한 영토가 상당 부분 서로 겹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서로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1867년 오스만 제국에 맞서 독립을 일궈낸 세르비아의 민족주의 운동이 이후 1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다른 강대국들, 특히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이러한 갈등을 이용해서 스스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죠. 이러한 갈등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6년 전인 1908년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합병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을 때 벌어진 갈등에서도 잘 확인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이 지역의 합병을 선언하자 이 지역을 자신들의 옛 땅이라고 주장하며 이곳으로의 확장을 노리던 세르비아와 세르비아를 뒤에서 후원하던 러시아가 오스트리아 헝가리에게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 양 제국의 관계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의 합병을 두고 시작된 갈등은 1912년과 13년을 지나며 더욱 심해졌습니다. 1912년 불가리아, 세르비아, 그리스, 그리고 몬테네그로가 발칸반도에서 오스만 제국을 완전히 몰아내고자 동맹을 맺고 오스만 제국에 맞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1차 발칸 전쟁이라 불리게 된 이 전쟁의 결과 오스만 제국은 유럽 지역에서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영토를 잃었죠. 그러나 오스만 제국이 잃어버린 이 영토를 발칸반도의 국가들이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복잡한 이권 싸움 속에서 1913년 세르비아와 그리스, 그리고 루마니아가 동맹을 맺고 불가리아에 맞서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 펼쳐졌고, 결국 불가리아는 1차 전쟁에서 얻은 영토의 상당 부분을 다시 양보해야 했습니다. 발칸 전쟁에서 승리한 세력 중에서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린 세르비아가 이후 더 공격적인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이 중에서 특히 극단적인 이들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지역의 영토가 역사적으로 세르비아의 민족에 속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이 지역을 합병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관료들에 대해서 수차례 암살을 시도하는 극단적인 전략을 선택했죠. 동시에 이들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사는 세르비아인들이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저항하게끔 각종 움직임을 뒤에서 선동합니다. 1914년 6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제였던 프란츠 요제프 1세가 황위 계승자였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을 사라예보에 보내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군사훈련을 시찰하게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대공이 자신의 아내와 함께 그곳에서 극단적인 세르비아 민족주의 움직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던 19살의 청년인 가브리일로 프린치프에 의해 암살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암살과 테러를 통해서 보스니아 지역의 세르비아인들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통치로부터 구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황위 계승자를 암살로 잃은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이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는 것은 자명하겠죠. 6월 28일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나고 이후 한 달 남짓 동안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흔히 7월 위기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암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정부는 이 기회에 세르비아를 완전히 억누르고자 세르비아에 대한 강경책을 쓰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었던 독일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습니다. 이는 세르비아를 지키기 위해 러시아가 나설 경우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입장에서는 독일의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독일 제국의 황제였던 빌헬름 2세는 7월 5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대사를 만나서 자신감 있게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독일의 완전한 지원을 믿고 있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독일 제국의 총리였던 베트만 홀베크가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역사가들에 의해서 블랑코식, 즉 백지수표라 불리게 된 이 결정은 이후 사건의 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독일의 지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된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거리낌 없이 세르비아에 대한 강경책을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왜 오스트리아 헝가리에게 이런 백지수표를 건네준 걸까요? 여기에는 독일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독일은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세르비아의 충돌이 러시아의 개입을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독일은 어차피 러시아의 개입이 필연적이라면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세르비아에 대한 전쟁을 수행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개입할 준비를 마칠 무렵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이미 세르비아를 점령해 놓은 상태를 상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가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실제로 빌헬름 2세가 약속을 한 이후에도 독일 정부는 오스트리아 헝가리에게 지속적으로 세르비아와 협상을 해서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전쟁 준비를 서두르라고 주문합니다. 독일의 확약을 받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정부는 곧 세르비아에게 보낼 최후 통첩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매우 가혹한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지목하는 세르비아 군 장교와 관료들을 해임할 것, 세르비아 내에 위험한 조직들의 활동을 막기 위한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대표단을 받아들일 것,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반하는 저작들의 출판을 막을 것 등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후 통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도 48시간에 불과했죠. 사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세르비아가 혹시라도 최후 통첩을 받아들일 것을 걱정해서 일부러 무리한 요구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는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이 기회에 세르비아 지역을 완전히 지배하에 놓을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독일 정부와 최후 통첩의 내용에 관해 상의하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측이 독일 측에게 자긍심이 있는 민족이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도록 내용을 작성했다고 말했을 정도로 최후 통첩은 가혹한 조건들을 담고 있었죠. 세르비아에 대한 최후 통첩은 프랑스의 대통령이었던 푸앙카레가 동맹국이었던 러시아와 위기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발표되지 않고 있다가 푸앙카레가 7월 23일 프랑스로 돌아가는 배를 타고 난 이후에 세르비아에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인 7월 24일부터 벌어지는 사건들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수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국제 질서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르비아 정부는 최후 통첩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두고 러시아와 의견을 나누고, 러시아는 발칸반도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에 최후 통첩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세르비아를 지원하기 위해 100만 명가량을 동원하는 부분적인 동원령이 발표됩니다. 28일 최후 통첩을 받아들이지 않은 세르비아에 대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선전포고를 하고, 그 다음 날인 29일에는 러시아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맞서기 위해 더 강화된 총동원령이 내려집니다. 7월 31일 오스트리아에서도 총동원령이 내려지고, 같은 날 독일은 러시아에게 12시간 내에 총동원령을 멈추라는 최후 통첩을 보내지만 러시아는 이를 무시합니다. 동시에 영국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전략적으로 자신들에게 중요한 벨기에의 중립을 지켜달라고 프랑스와 독일에게 요구하지만, 프랑스는 이를 받아들이는 반면 독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 날인 8월 1일 독일이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약속한 백지수표에 부합하게 독일에서도 총동원령이 내려지고, 독일의 총동원령을 지켜보던 프랑스에서도 총동원령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독일은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독일은 프랑스에게 독일과 러시아 사이의 전쟁에서 중립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하지만, 프랑스는 이미 러시아와 약속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죠. 프랑스가 독일의 요구를 거절하자 8월 3일 독일은 프랑스에게도 선전포고를 합니다. 다음 날 독일은 프랑스와의 전쟁을 위해 벨기에의 국경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이로 인해 영국이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죠. 8월 6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역시 러시아에게 뒤늦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결국 6월 28일 19살의 한 청년에게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황희 계승자가 사망한 지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유럽의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약속과 질서에 따라
한 역사학자가 말했듯이 마치 몽유병 환자들처럼 이후 4년간 약 1700만 명이 사망하는 역사상 최악의 전쟁 속으로 스스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1914년 8월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이후 독일군은 한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쪽으로는 프랑스, 그리고 동쪽으로는 러시아와 동시에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나눠서 서쪽과 동쪽 양 방향에서 동시에 전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한 방향으로만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프랑스와 러시아에 맞서 점점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기에 독일은 전쟁 전부터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놓았습니다. 독일군은 양 방향으로 전쟁이 벌어질 경우 먼저 북서쪽, 즉 벨기에를 경유해서 프랑스를 재빠르게 제압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몇 주 안에 빠르게 프랑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후 여기에 투입된 병력을 다시 동쪽으로 옮겨서 러시아와 싸운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는 당시 독일군이 생각하기에 러시아군이 전쟁 준비를 하는데 프랑스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예측에 바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러시아가 전쟁 준비를 미처 마치기 전에 빠르게 프랑스를 제압하고 그 후에 러시아와 싸움으로써 양쪽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르는 것을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독일군의 계획과는 달리 프랑스가 빠른 시간 안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 정도 지난 9월 5일부터 파리의 동쪽에서 치러진 마른 전투에서 프랑스와 영국군은 독일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고, 이는 이 전쟁이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의 양상으로 흘러갈 것임을 보여주었죠. 독일군은 이후에도 프랑스를 무너뜨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격을 감행했지만 참호전의 양상을 띠게 된 전쟁 속에서 몇십 미터를 전진하기 위해 수십만 명이 사망하는 전투가 이후 수년간 지속됩니다. 게다가 독일군은 해상에서도 애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영국에 막혀 꽁꽁 묶여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벌인 무제한 잠수함 작전은 미국의 참전을 불러왔습니다. 이미 자원이 말라가는 상황에서 이후 수차례 총력을 다한 공격이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막히게 되자 1918년 가을에 이르러 독일 군부는 이미 내부적으로 전쟁을 승리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까지도 주요 전선은 독일 국내가 아닌 프랑스를 비롯한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 독일인 입장에서는 패전이 짙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이는 나중에 패전이 확정되고 나서 많은 독일인들이 독일이 사실은 전선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징병에 응하지 않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신당해 패배한 것이라고 믿게 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독일 군부의 자체 조사 결과 징집 대상자 중에서 유대인 남성의 비율이 일반 남성의 비율보다 높았다고 드러났지만 군부는 이를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이 14개조 원칙을 발표하며 독일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조건들을 제시하자 독일 군부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권력을 의회에게 넘겨주고 의회로 하여금 연합국들과 휴전 협상을 하게 합니다. 이로써 군부는 종전 후 얼핏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치 패전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 같은 입장에 서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독일은 미국 측과 연락을 취해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강화조약은 바로 프랑스의 상징 중 하나인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리게 되었죠. 이는 프랑스의 입장에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선택된 장소였습니다. 바로 48년 전인 1871년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베르사유 궁전에서 빌헬름 1세가 독일 제국의 황제 자리에 오르면서 독일의 통일을 상징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런 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은 이후 수십 년간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toujours y penser, jamais en parler, 즉 항상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만 절대 입 밖으로는 내지 않는다 라는 말이 널리 퍼질 정도로 민족적 치욕으로 여겨졌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지금 프랑스인들은 같은 장소에서 독일에 대한 승리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이전에 당한 수치를 되갚아 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된 평화협상은 독일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평화협상에는 무려 27개국이 참가했을 정도로 파리 강화회담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대규모 협상이었습니다. 러시아가 1917년 혁명을 거쳐 자체적으로 독일과 이미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빠진 것을 제외한다면 전쟁에 어떤 형태로든지 참가했던 대부분의 국가들이 강화회담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협상 과정에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 프랑스의 총리였던 클레망소, 영국의 총리였던 로이드 조지, 그리고 이탈리아의 총리였던 오를란도만이 주도적으로 참여했죠. 이 4인이 약 140여 차례의 회담을 통해서 결정한 사항을 나머지 참가국들이 승인하는 형태로 협상은 이뤄졌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패전국인 독일은 협상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는데요. 이는 독일이 승전국들 간의 입장차를 이용해서 협상 과정에서 승전국들의 사이를 이간질할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요 승전국들은 승리의 대가로 무엇을 원했을까요? 사실 승전국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입장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우선 프랑스는 1871년 프로이센에게 패배한 이후 빼앗겼던 알자스 로렌 지역을 다시 되찾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조건에 가까웠는데요. 1차 세계대전의 서부 전선에서 펼쳐진 대부분의 전투가 프랑스의 영토 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프랑스는 전쟁을 겪으며 인적으로 그리고 자원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죠. 프랑스는 4년간 130만 명의 군인과 40만 명 정도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는데 당시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성인 남성의 4분의 1 정도가 희생되었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프랑스는 전쟁에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독일이 다시는 프랑스에 대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도록 경제적, 군사적, 그리고 영토적으로 약화될 것을 원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그리고 산업적으로 중요한 독일의 라인강 서쪽을 프랑스 영토로 병합하기를 원했죠. 반면 상대적으로 프랑스보다는 전쟁에서 입었던 피해가 적었던 영국과 미국은 독일이 피해를 보상하기를 원하긴 했지만 프랑스의 입장과는 달리 독일이 영구적으로 약해지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독일이 너무 약해지면 유럽 대륙에서 힘의 균형이 깨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협상을 책임졌던 영국의 로이드 조지는 독일이 영국의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순수한 전쟁 비용만 보상하기를 원했다가 자국 내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입장을 철회하기도 했죠. 영국은 대신 독일이 유럽 대륙 바깥에서 다시는 자신을 위협할 수 없도록 독일이 더 이상 식민지를 운영할 수 없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대륙에서 직접 맞대고 있는 프랑스와 바다를 건너 마주하고 있는 영국 사이에는 미묘한 입장 차이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패전국인 독일이 협상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상황에서 주요 승전국들은 자신들의 입장 차이를 조율한 후 1919년 5월 7일 최종적으로 정리된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을 독일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그렇다면 베르사유 조약이라 불리게 된 평화조약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을까요? 우선 베르사유 조약에 따르면 독일은 많은 영토를 잃었습니다. 서쪽에서는 대표적으로 알자스 로렌 지역을 프랑스에게 빼앗겼고 북쪽에서는 덴마크에게, 동쪽 지역에서는 새로 생긴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에 많은 영토를 내주어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쟁 이전 영토의 13%, 그리고 인구로 따지면 10%가량을 잃게 되었죠. 게다가 그동안 해외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식민지를 잃었습니다. 또한 군사적으로도 큰 제한이 생겼는데요. 독일은 앞으로 육군은 10만 명, 해군은 15,000명으로 제한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징병제를 실시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라인강 서쪽을 비무장화해야 했으며 탱크와 같은 무기를 보유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후 배상금을 더 정확하게 책정하기 이전에 1921년까지만 대략 200억 마르크를 즉시 배상해야 했는데 이는 대략 7,000톤의 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고 평가됩니다. 다음 해에는 이후 42년간 1,300억 마르크를 나눠서 지불하라는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죠. 그리고 승전국들은 이런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베르사유 조약 231조에서 전쟁의 발발과 피해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독일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있음을 독일이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죠. 독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치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막스 베버를 비롯한 독일의 대표단에게 조약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전달되었을 때 이들은 조약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총리였던 필립 샤이데만은 차마 조약의 승인을 인정할 수 없어 총리직에서 사퇴하기까지 했죠. 그러나 승전국들은 독일이 조약의 승인을 거부하면 군대를 독일 지역으로 진군시킬 수 있다며 위협하는 강경책을 선택했습니다. 게다가 전투는 끝났어도 영국의 해상 봉쇄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은 식량을 비롯한 보급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6월 22일 새로 생긴 바이마르 공화국의 의회는 울며 겨자 먹기로 237대 138로 베르사유 조약을 승인합니다.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1차 세계대전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조약을 받아들인 많은 독일인들은 이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국 영토 안에서는 거의 전투가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독일이 패전했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토록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이고 전쟁의 책임이 오로지 독일에게만 있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공화정 의회를 극도로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히틀러의 집권으로 이어지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레푸블릭 오너 레푸블리카너, 즉 공화주의자 없는 공화국이라는 조롱을 받게 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 현실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베르사유 조약의 이행을 추진해야 했던 책임감 있는 정치인들은 많은 독일인들로부터 조국의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심한 경우 암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르사유 조약을 무조건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파 세력이 점점 국내에서 힘을 얻게 되죠. 베르사유 조약의 체결을 지켜보던 프랑스 측의 대표 페르디낭 포시가 프랑스의 입장에서 조약의 내용이 충분히 강경하지 않다며 Ce n'est pas une paix, c'est un armistice de 20 ans 이라는 불만 섞인 말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는 이것은 평화가 아니다. 단지 20년간의 휴전일 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발언이 나온 맥락은 다르지만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고 꼭 20년 후인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는 놀라운 예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 독일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때까지 황제였던 빌헬름 2세가 물러나고 독일 역사상 최초의 공화국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서지만 바이마르 공화국은 승전국들이 가혹한 조건들과 함께 제시한 베르사유 조약에 대해서 별다른 저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공화국 정부는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정해진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 화폐를 찍어낼 수밖에 없었고 이는 1920년대 초반 초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집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자 정기적인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가 독일인들에 의해서 극도의 불신을 받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외교적으로는 굴욕적이라고 평가받는 베르사유 조약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휘청거렸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1929년 이후에는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600만 명 가량의 독일인이 실업자가 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주요 정당들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는 땅에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혼란을 틈타 점차 세력을 넓혀간 이가 있었으니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는 1933년 1월이 되어서야 정권을 잡지만 사실 이미 1차 세계대전 패전 후부터 정권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인 1923년에는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뮌헨의 한 맥주홀에서 쿠데타를 시도했으나 진압되었고 이 때문에 반역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당시 독일의 사회적 분위기는 오히려 히틀러에게 우호적인 편에 가까웠는데요. 히틀러는 쿠데타가 실패한 이후 재판 과정에서 Rein Vaterländischer Geist und Edelster Willen, 즉 순수한 애국심과 고귀한 의지로 가득 찼다는 평가를 받으며 고작 5년형을 선고받게 되고 이마저도 9개월밖에 채우지 않은 채 모범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가석방으로 풀려나죠. 그러나 이때의 쿠데타 실패는 히틀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게 됩니다. 이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더 이상 쿠데타와 같이 무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인 대중의 지지, 곧 선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히틀러는 쿠데타의 실패를 겪으며 공화국 체제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밖에서의 무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화국 체제 안에서 권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때문에 히틀러는 감옥에서 풀려나온 이후 쿠데타를 주장하는 세력과 거리를 두고 선거운동에 몰두하지만 1928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2.6%의 득표를 하는데 그쳤을 정도로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29년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고 대규모 실업자가 양산되자 1918년의 배신자들, 공산주의의 위험, 베르사유의 수치, 공화국이라는 망상 등의 자극적인 어휘에 바탕한 히틀러의 선거운동이 점점 힘을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해 히틀러의 나치당은 1930년 총선에서 18.3%를 득표하며 3인당에 이어 제2당이 되었고 1932년 7월에는 37.4%를 득표하며 마침내 제1당이 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극단적인 세계관은 곧 확장성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게 됩니다. 의회에서 제1당이 되긴 했지만 40% 미만의 득표를 했기 때문에 다른 당과의 연정 없이는 정권을 잡을 수 없었고 다른 당들은 나치당과의 협조를 완강하게 거부했죠. 게다가 히틀러는 같은 해 3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하지만 1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재선에 도전한 힌덴부르크에게 2차 결선 투표에서 53.1대 36.8%라는 큰 격차를 보이며 패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대통령 선거와 총선 모두에서 혼자의 힘만으로는 권력을 잡기에 역부족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 히틀러는 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빠르게 권력을 잡은 후에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자 역으로 위기에 빠지게 되었죠. 이는 1932년 7월 나치당이 제1당이 된 선거 이후 4달 만에 다시 치러진 총선에서 나치당의 득표율이 33.1%로 처음으로 떨어진 것에서도 확인됩니다. 이에 당시 뉴욕타임즈는 히틀러의 기회는 사라졌다고 보도했고 프랑크푸르트 신문은 독일이 가장 긴박한 응급 상황을 견뎌냈으며 국가에 대한 나치의 공격은 극복되었다고 보도했죠. 그런데 선거에서 실패한 히틀러는 어떻게 마침내 권력을 잡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당시 경제 대공황과 이로부터 비롯된 독일 우파 세력 내부에서의 권력 싸움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32년 6월 힌덴부르크 대통령에 의해서 총리로 임명된 프란츠 폰 파페는 당시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업자에 대한 복지 정책을 대폭 삭감했고 이는 6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일자리가 없던 상황에서 파펜에 대한 지지도가 급속히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파페는 30%가 넘는 득표율을 보였던 히틀러에게 내각의 한 자리를 내주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했으나 히틀러가 되려 장관직이 아니라 파펜의 총리직 자체를 요구하면서 이 거래는 실패합니다.
이에 파페는 힌덴부르크 대통령에게 의회를 해산해버리고 재선거를 무기한으로 연기하자는 극단적인 계획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인 쿠르트 폰 슐라이어가 그렇게 할 경우 내전이 발발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고, 이에 힌덴부르크는 1932년 12월 3일 인기가 떨어진 파펜 대신 슐라이어를 총리로 임명합니다. 재기를 꿈꾼 파펜이 생각한 방법은 힌덴부르크 대통령에게 슐라이어 대신에 대중적 인기가 많은 히틀러를 새로 총리로 임명하라고 건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인물이긴 했어도 히틀러와 나치당의 극단적인 이념에 동의하지는 않은 힌덴부르크는 처음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게다가 1차 세계대전 당시 육군 원수였던 자신을 히틀러에 비교하면서 히틀러를 보미셔게프라이트, 즉 보헤미안 상병이라고 무시한 힌덴부르크의 개인적 자부심에도 이는 맞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때문에 히틀러에 대한 힌덴부르크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파페는 자신이 히틀러를 길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페는 히틀러에게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와서 이를 힌덴부르크에게 설명했고, 재계의 대표적 인사들을 만나 마찬가지 논리로 이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계를 설득한 후 힌덴부르크에게 재계 역시 대중적 인기가 많은 히틀러를 총리로 내세우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죠. 결국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이었던 재계가 히틀러를 총리로 내세우는 것을 선호하게 되자 총리였던 슐라이어는 1933년 1월 28일에 힌덴부르크에게 사의를 전달하고, 힌덴부르크는 1월 30일 히틀러를 총리로, 파펜을 부총리로 임명합니다. 그러나 이후의 역사는 히틀러를 자신이 길들일 수 있다고 자신한 파펜의 주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히틀러는 총리로 임명된 후 곧바로 자신의 독재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밟아나갑니다. 약 한 달 후인 2월 27일 독일의 국회의사당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나자 히틀러는 조사가 정확히 이뤄지기도 전에 공산당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공산당의 위협에 맞서 국민과 국가의 보호를 위한 긴급명령을 발표하여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자의적으로 투옥할 수 있게 되죠. 이에 3월 1일 하루에만 1,500명이 넘는 공산당 간부들과 국회의원들이 체포됩니다. 며칠 후인 3월 5일 치러진 총선 당일에도 나치 당원들의 길거리 테러가 이어져 선거 당일에만 50명이 넘는 공산당 지지자들이 사망했고, 이런 왜곡된 분위기 속에서의 선거를 통해 나치당은 43.9%를 득표, 마침내 40%의 벽을 돌파합니다. 총선을 통해 40%가 넘는 득표를 했지만 히틀러의 목표는 결코 의회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월 24일 국회에서 일명 전권위임법이라 불리는 법안을 표결에 붙이는데요. 이는 히틀러에게 의회의 동의 없이 어떠한 법이라도 제정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도상 이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이 출석하고, 출석한 국회의원 중에서 다시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했습니다. 이때 의회의 총 의원수는 647명이었고 히틀러의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3인당과 공산당 소속의 의원은 201명이었기 때문에 3인당과 공산당이 다른 정당에서 15명의 의원만 설득해서 출석하지 않게 한다면 이 법은 통과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치 정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은 출석하되 기권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발표하여 강행했고, 결국 3인당과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우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져 정권위임법은 444대 94로 통과되죠. 이는 이때까지만 해도 전통적 우파 세력이 여전히 히틀러를 길들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마음대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 히틀러는 곧바로 3인당을 불법 정당으로 규정합니다. 3인당을 불법화함으로써 자신에게 저항할 수 있는 외부의 세력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한 히틀러는 곧 내부의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우선 갈색 셔츠단이라고도 불린 나치 돌격대가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아직 집권하기 전 나치의 행사에서 나치의 위세를 과시하고 나치 지도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던 나치 돌격대는 일종의 정치 깡패에 가까웠는데요. 이제 히틀러가 제도적으로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 이들은 점차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히틀러에게는 점차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격대의 수장이었던 에른스트 로엠은 돌격대를 정규군으로 편입하자는 당시의 정세를 전혀 읽지 못하는 주장을 함으로써 히틀러의 눈밖에 납니다. 한편 히틀러를 길들일 수 있다며 부총리로 임명된 파페는 점점 자신이 히틀러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자신의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 아무 힘도 쓸 수 없게 된 파페는 1934년 6월의 한 연설에서 나치를 비판하며 이기주의, 근본 없음, 거짓스러움, 품위 없음, 거만함과 같은 표현을 썼는데, 이 소식을 들은 히틀러가 분노했음은 당연합니다. 결국 6월 30일 히틀러는 군부의 힘을 빌려 돌격대의 수장 에른스트 로엠을 비롯하여 보수 세력 내에서 자신에게 잠재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이들을 숙청합니다.
장검의 밤이라 불리게 된 이 사건을 통해 최소한 99명이 사망합니다. 이제 히틀러를 약간이나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대통령이었던 힌덴부르크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96살의 노령이었던 힌덴부르크는 장검의 밤이 일어나고 약 한 달 후에 사망합니다. 히틀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힌덴부르크의 장례식을 치르고 추모 연설을 함으로써 자신이 국민적 영웅이었던 힌덴부르크의 계승자임을 독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힌덴부르크의 장례식을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석이 된 대통령직과 자신의 총리직을 합치는 내용의 법안을 8월 19일 국민투표에 붙이죠. 반대파에 대한 테러와 각종 선거 조작을 통해 히틀러는 90%의 찬성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합쳐진 총통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히틀러를 길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전통적인 우파의 생각과는 달리 이제 히틀러는 내부와 외부 모두에 그 어떠한 견제 세력도 없는 절대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1933년 1월 총리 자리에 오른 히틀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베르사유 조약을 폐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독일은 이전에 비해 약 10%가량의 영토를 잃었으며 육군 병력은 10만으로 제한되었고 1,300억 마르크가 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즉,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게 지정학적,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게다가 베르사유 조약의 231조에서 전쟁의 발발과 전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이 독일에게 있음을 못 박음으로써 독일인들에게 도덕적 수치심까지 주었습니다. 따라서 독일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베르사유 조약에 담긴 내용은 지나치게 가혹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다고 할 수도 없었죠. 그랬기 때문에 히틀러가 권력을 잡기 이전부터 정치 이념을 떠나서 대부분의 독일 국민들이 베르사유 조약의 폐기를 원했고, 히틀러 역시 선거 과정에서 이런 감정을 자극적으로 부추기고 이용하며 지지율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권력을 잡은 히틀러는 한동안 예상외로 온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히틀러는 권력을 잡은 지 3달 정도 후인 1933년 5월 17일 독일 국회에서 이전 정권의 온건한 외교 정책을 대부분 이어받겠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는데, 이를 통해 히틀러는 자신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의구심을 일단 잠재우고자 했습니다. 이는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군사력이 크게 약화된 데다가 1929년 경제 대공황까지 경험한 상태에서 독일이 당장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실제로 이전 정부들의 외교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점차 분명해졌는데요. 히틀러는 연설을 하고 불과 약 5달 후인 10월에 독일이 국제연맹에서 탈퇴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연맹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국제기구였고, 독일은 처음에 승전국들에 의해서 가입을 거부당했다가 외교 관계가 점차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1926년에서야 가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국제연맹이 베르사유 조약의 연장선상에서 독일을 억압하기 위한 승전국들의 기구라고 주장했고, 프랑스와 영국에게 독일처럼 육군 병력을 10만으로 제한하라는 요구를 한 뒤 이 요구가 거절되자 이를 명분 삼아 국제연맹에서의 탈퇴를 선언합니다. 1935년 1월 히틀러는 큰 외교적 성과를 거두는 데 성공합니다. 바로 자르 지방을 다시 독일에 복속시키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자르 지방은 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조약에서 승전국들이 독일에서 분리시켜 국제연맹의 감시 밑에서 15년간의 자치권을 얻은 상태였습니다. 15년 후 자르 지방의 시민들은 투표를 통해 자치 상태로 남거나 프랑스로 병합되거나 독일로 병합되는 것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었는데, 히틀러는 라디오와 대중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캠페인을 통해 무려 90%의 자르 지방 시민들이 독일로의 병합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자르 지방의 복속을 통해 자국 내에서 인기를 더욱 끌어올리고 외교적으로도 자신감을 얻은 히틀러는 2달 후인 3월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전격적으로 합니다. 게다가 새롭게 공군을 편성하고 베르사유 조약에서 제안한 10만 명의 육군이 아닌 55만 5천 명의 육군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힙니다. 이런 히틀러의 계획에 영국과 프랑스는 한 달 후인 4월 이탈리아를 끌어들여서 스트레사 협정을 맺고 히틀러에 대한 공동의 대책을 준비합니다. 훗날 독일과 같은 편에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이탈리아가 이 시점에 프랑스와 영국의 편에 섰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한편으로는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할 경우 이 지역에 대한 이탈리아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프랑스와 영국에게 협조해줄 경우 자신이 해외 팽창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던 에티오피아와의 전쟁에서 양국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은 곧 영국에 의해서 스스로 무력화됩니다. 2달 후인 6월, 영국이 독일과 따로 해군협정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 협정을 통해 독일은 자국의 해군력을 영국의 35% 수준에 맞추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영국은 이를 통해 대공황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방비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협정을 통해 독일 해군을 15,000명으로 제한했던 베르사유 조약은 의미가 퇴색되었고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로 이어지는 국제 공조 또한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죠. 설상가상으로 1935년 10월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에 대한 전쟁을 시작하지만 믿었던 것과는 달리 영국과 프랑스가 있던 국제연맹으로부터는 경제 제재를 당했고 대신 히틀러로부터 지지를 받습니다. 경제 제재에 직면한 무솔리니는 오스트리아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하는 대신 해외 팽창 정책에서 독일의 지원을 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을 파기하는 데 있어서 점점 자신감을 얻은 히틀러는 해가 바뀐 1936년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비무장화된 상태로 남아있던 라인란트의 진군, 이 지역을 다시 무장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사실 이 지역에 진군하면서 히틀러는 프랑스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철수할 계획을 세워놓았을 정도로 이때까지만 해도 독일의 군사력은 아직 프랑스와 전면전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의 막대한 피해가 트라우마로 남아있던 프랑스는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점령해버린 히틀러에 대한 통제는 이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히틀러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영국과 프랑스를 지켜보며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도 점차 양국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대신 히틀러와 협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했죠. 서쪽의 라인란트를 무장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자신의 정책에 자신감을 얻은 히틀러는 동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무솔리니가 자신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은 히틀러는 오스트리아를 병합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미 오스트리아에는 독일과의 병합을 지지하는 나치 지지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던 상황이었죠. 히틀러는 1938년 2월 오스트리아의 총리였던 슈슈니크를 자신의 별장에 초대해 오스트리아의 역사는 민족에 대한 반역의 역사 그 자체라며 본인이 반역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며 자신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통보합니다. 슈시니크는 안팎에서 강해지는 나치의 위협에 맞서 오스트리아의 독립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행하고자 했으나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진군을 위한 동원령을 내렸고 결국 슈시니크는 히틀러의 요구에 따라 국민투표 계획을 철회하고 총리직에서도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슈시니크가 물러나자 오스트리아의 나치 지지자들은 오스트리아의 주요 관공서들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히틀러는 3월 12일 오스트리아로 병력을 진군시킴으로써 오스트리아를 병합하는 데 성공합니다. 오스트리아를 병합한 히틀러의 다음 목표는 체코슬로바키아였습니다.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 지역에 독일어를 사용하는 약 300만 명의 인구가 있는 것을 이용하는데요. 히틀러는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을 주장하며 이 지역을 국제적인 갈등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체인벌리는 민족 자결주의에 바탕한 히틀러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히틀러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38년 9월 15일 히틀러의 별장에서 히틀러를 만나죠. 논의 과정에서 체인벌리는 프랑스와도 의견을 조율한 끝에 독일이 주데텐란트를 병합하는 것에 동의하는 대신 히틀러가 나머지 체코슬로바키아의 지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뮌헨 협정이라 불리게 된 이 결정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의견은 철저하게 배제되었죠. 역사가들에 의해서 외교사에 있어서 최악의 협정 중 하나로 꼽히는 뮌헨 협정이지만 막상 당대 영국인들과 프랑스인들은 이 협정에 큰 지지를 보냅니다. 이는 1차 세계대전의 트라우마로 인해 새로운 전쟁을 피하고 싶었던 일반 시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데텐란트를 제외한 나머지 체코슬로바키아 영토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애초의 약속과는 달리 히틀러는 다음해 3월 15일에 체코슬로바키아의 나머지 영토마저 침공하게 됩니다. 이로써 히틀러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유화 정책은 실패했음이 드러났으며 양국은 어쩔 수 없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에 이어서 단치 지역을 비롯하여 폴란드 영토에도 욕심을 보이자 영국과 프랑스는 3월 19일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할 경우 폴란드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더 이상 자신의 팽창을 묵인하는 유화 정책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히틀러에게는 한 가지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소련과의 관계였습니다. 폴란드를 공격한 이후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대한 전쟁을 시작했을 때 소련마저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할 경우 1차 세계대전의 악몽이었던 양면 전쟁이 다시 반복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다시 한번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독일에 맞설 동맹에 대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동유럽 전선에서 소련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면 전쟁이 끝난 후 동유럽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너무 커질 것을 두려워해 망설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할 경우 소련군이 폴란드의 영토 안으로 진격하여 독일에 맞서도 되는지의 문제를 두고 협상이 지지부진해졌는데, 이는 소련군이 한번 폴란드에 들어오면 전쟁이 끝난 후에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영국과 프랑스의 국내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공산권인 소련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협상을 방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역시 소련에 접근하는데요. 결국 1939년 8월 23일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맺음으로써 영국과 프랑스의 전략은 또다시 실패합니다. 이 조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데에는 양국이 서로를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공개된 조항 외에 양국이 폴란드를 비롯하여 동유럽과 북유럽을 각각의 영향권으로 나누기로 비밀리에 합의한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비밀 조항을 통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우고자 했던 소련의 욕구가 만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음으로써 양면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난 독일은 일주일 후인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더 이상 유화 정책으로 히틀러의 독일을 묵인할 수 없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9월 3일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했고, 이로써 6천만 명이 넘게 사망하는 2차 세계대전의 막이 오르게 되었습니다.